중국이 아시아 제1의 대국인 거 알지? 중국인들은 모두 부자란다. 내 말 믿고 중국으로 가자. 엄마, 근데 중국 공항은 왜 이렇게 더러워? 우리 속은 거 아니야? 여기 중국인 새아버지 때문에 평생 한국이 수준 낮은 후진국인 줄 알고 있었다는 한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중국 경찰로 일하다가 처음 방문하게 된 한국에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장면을 목격하고 마는데요. 과연 그녀는 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지방의 가난한 도시 출신인 사토리라고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를 범죄 사고로 잃었던 저는 어렸던 학생 시절을 어머니와 단둘이 지내며 아이였음에도 경찰에 대한 꿈을 키워왔는데요. 물론 일본에서 여성의 신분으로 경찰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저는 범죄자 때문에 아버지를 잃었던 경험 때문인지 다른 직업에 대한 꿈은 생각조차 안 했을 정도로 경찰에 대한 열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이 넘는 준비 기간이 있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일본 경찰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고 그때쯤부터 어머니는 갑자기 한 중국인 아저씨와 만나더니 이제부터 이 사람이 저희 아버지라는 황당한 소개식을 치르더군요. 사실 아버지라는 가족적 감정을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저였기에 처음에는 중국인 아저씨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중국인 아저씨는 매번 식사 자리에서 저와 어머니에게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루 종일 하시며 알 수 없는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중국인 아저씨는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이며 그와 반대로 중국은 엄청난 부자 국가라는 말을 반복했고 한국인들은 제대로 음식조차 공급되지 않아 모두가 삐쩍 마른 사람들 뿐이라는 말을 꽤나 자주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중국인 아저씨는 이제 가족 모두가 중국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뜬금없이 저에게 자신이 아는 중국 공안을 통해 그곳에서 일을 배워보는 것은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중국이라는 나라에서의 경찰 일이라니 저는 듣자마자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도 가기 싫었지만 어머니께서는 아저씨가 경제활동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저희 중국행을 강요하시더군요. 그런데 중국인 아저씨를 따라 처음 도착한 중국은 상상 그 이상의 황당한 나라였는데요. 일단 중국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느꼈던 감정은 바로 중국인들의 대부분이 씻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국인 아저씨를 만날 때마다 가끔 이상한 냄새가 나서 뭐지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중국인이 대부분인 중국에 도착하니 공항에서부터 알 수 없는 찐득한 냄새가 강하게 느껴졌거든요. 또한 중국은 엄청난 부자라는 아저씨의 말과는 달리 중국 공항은 노숙자는 물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여행비를 걷어가는 불법적인 일을 하는 범죄자 같은 사람들도 꽤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화장실이 급해 처음 들어간 중국 공항의 화장실은 제가 살면서 정말 처음 본 형태의 기괴한 화장실이었는데요. 그곳에는 화장실에 칸막이 없이 이를 보는 장면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개 화장실이나 다름없었고 저는 중국에 도착한 지 단 1시간 만에 중국인 아저씨가 저와 어머니에게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중국인 아저씨께서는 중국에 정착을 하려면 2천만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며 저희 어머니에게 돈을 뜯어간 상태였고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국인 아저씨의 안내를 따라 도착한 가족이 머무를 집은 저의 상상을 또 한 번 초월하고 말았는데요. 보통 일본에서는 평범한 목조주택에서 거주를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아저씨의 안내를 받고 도착한 중국의 집은 마감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콘크리트 가루가 흩날리는 아파트였고 심지어 아파트 내부에는 전기조차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정상적인 거주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당황한 표정을 확인하신 중국인 아저씨는 중국에서는 이것도 엄청난 부자들만 사는 거주 형태라며 무언의 압박을 보내셨고 저는 아저씨 몰래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당장 여기서 도망치자는 문자까지 보내게 되었죠.
중국은 선진국이고 부자 국가라는 아저씨의 말과는 달리 아파트 밖으로 보이는 중국의 길거리 모습은 노숙자들이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에 드러 누워 밥을 먹고 있었고 양복을 입고 다니는 중국인 직장인들조차 집이 아닌 길거리에서 양복을 입은 채 노숙을 하는 장면까지 볼 수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 충격적인 마음에 제가 자주 이용하는 SNS에 중국인 아저씨가 가족을 속였다는 말과 함께 중국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제가 찍은 중국의 사진 자료들을 올리기 시작했고 중국인 아저씨가 어머니의 돈을 뜯고 한국을 깎아내리기까지 하고 있다는 설명까지 같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약 10분 뒤 제가 올린 게시물에는 한 한국인 여성이 답변을 달았고 저는 그것을 본 순간 말문이 막히고 말았는데요. 박선이라고 적힌 그녀의 아이디는 내가 겪고 있는 중국인 아저씨는 완벽하게도 외국인을 이용한 국제결혼 사기 형태를 취하고 있어. 너희 가족에게 분명히 돈을 요구했을 것이며 그러한 와중에 그냥 심심풀이로 한국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심어주려는 완벽한 중국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야. 그 사람과 계속 같이 지낸다면 더욱 위험한 일에 휘말릴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 하나이고 기본적인 위생관념과 시민의식조차 없는 수준. 낮은 나라야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면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 나는 한국의 공항에서 일하고 있고 너희 가족 같은 이민 사기 피해자를 돕고 있어. 저는 박선이라는 한국인의 댓글을 보자마자 옆에 있던 어머니에게도 그 글을 보여줬고 어머니 또한 이미 그때부터 자신의 돈을 줬는데도 이러한 거주지에서 살아야 되냐는 중국인 아저씨와의 다툼을 하고 있던 참이었기에 상황 파악은 더더욱 쉬웠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뒤 저와 어머니는 2천만 원은 이미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잠시 마트에서 물을 사오겠다는 핑계로 그 콘크리트 가루가 날리는 중국 아파트에서 도망치고 말았죠. 이미 중국에 오기 전 일본의 집은 팔아버린 상태였기에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돈으로 한국행 티켓을 샀고 표를 사자마자 중국 공항에서 박선희 씨에게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갈 테니 도움을 줄 수 있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치 범죄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 상황에 어머니는 얼굴도 모르는 박선희 씨는 믿을 수 있는 것이냐며 거의 울기 직전의 표정이셨고 저는 어차피 이제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기에 일단 한국이라도 가보자며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는데요. 그런데 얼마 뒤 처음 도착한 한국의 공항에서 저와 어머니는 눈앞의 광경에 그만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경험했었던 중국의 더럽고 낙후되어 있는 공항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중국의 공항에서는 저희와 같은 외국인들을 거의 볼 수 없어서 알 수 없는 위화감까지 느꼈었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의 공항에는 한국인들보다 외국인들이 더욱 많이 보였을 정도로 한국으로의 해외여행 인기는 대단해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한국의 공항을 연신 구경하고 있었고 저는 바로 그 순간 중국인 아저씨가 왜 저희 가족에게 한국을 깎아내리는 열등감을 드러냈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군요. 만약 제가 이러한 놀라운 선진국인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저는 무조건 어머니의 중국행을 반대했을 것이 분명했고 중국인 아저씨는 그 점을 우려스럽게 생각해 미리 한국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한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공항의 화장실은 중국 공항과 달리 개별 칸막이가 있는 것은 물론 미국에서조차 비싸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편리한 디지털 비데 시스템과 심지어 뜨거운 물까지 콸콸 나오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공공시설에서마저 뜨거운 물을 사용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저는 한국이 이렇게나 잘 사는 나라였냐며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난리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공공시설에서조차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은 필연적으로 저희 가족이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박선희 씨는
저에게 한국 공항에 도착했냐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이 현재 공항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 공항 층별 안내문을 보내주며 그곳으로 찾아오라고 했고 저는 그 순간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선희 씨는 한국 공항에 근무하며 저희와 같은 사기 국제 결혼을 당한 외국인들을 도와주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약 10분 뒤 공항 데스크에서 선희 씨를 만난 저는 한국인 선희 씨의 얼굴을 보자마자 중국인 아저씨의 말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국인 아저씨는 분명히 한국인들은 가난해서 고기조차 먹지 못해 피부가 전부 상해 있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제가 처음 마주한 한국인 선희 씨는 피부에서 광택이 나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예쁘고 하얗게 생겨서 일본 여자들보다 더 고귀하게 보였거든요. 어머니 또한 선진국 한국의 현실에 꽤 놀라셨는지 이러한 나라가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진작 한국 남자를 만나 한국으로 왔을 것이라며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셨고 선희 씨는 묵묵히 저희 어머니의 등을 두드려 주시며 이제부터 저희가 처리해야 할 상황들을 정리해 주시더군요. 하지만 중국에서 남은 돈을 모두 털어 한국으로 온 상태였기에 저와 어머니는 관광객처럼 여분의 옷과 호텔 숙소조차 없던 상태였고 저는 결국 선희 씨에게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선희 씨는 제 말을 듣자마자 환한 미소를 보이시더니 공식적인 도움을 주기 전에 일단은 공항 캡슐 호텔에서 지낼 수 있게 조치를 해놨다면서 샤워 시설과 식사 시설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생활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놀라운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공항에서 잠을 잘 수 있는 호텔 시설이 있다고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선희 씨의 말에 어떻게 공항에 식당과 호텔이 있을 수 있냐며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선희 씨는 일본에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었냐며 오히려 놀라는 표정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선희 씨를 따라 들어간 공항 통로에는 살아생전 처음 보는 특이한 형태의 호텔 객실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의 옆에 있던 어머니 또한 공항에 호텔이 어떻게 가능하냐며 호텔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이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지 연신 놀라시더군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길거리에 있는 일반적인 호텔만 하더라도 호텔의 침구류나 간단한 웰컴 쿠키, 심지어 거울까지 훔쳐가는 도난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호텔에 체크인을 할 때면 항상 보증금 물건을 맡겨야만 했는데 한국의 호텔은 이러한 문제 자체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한국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욱 놀라운 선진국 국가의 면모를 보여줬는데요. 선희 씨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이곳에서 지내면 된다며 갑자기 저에게 4자리 비밀번호를 정해보라고 했고 이상하게 생긴 기계 앞으로 가더니 저희 비밀번호를 넣고 공항 호텔에 체크인이 끝났다는 놀라운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공항 호텔은 키오스크를 통한 무인 체크인 시스템이 그저 평범한 일상 중 하나였고 저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해 제 SNS에 한국의 믿기 어려운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릴 수밖에 없었죠. 무인으로 체크인이 되면서 심지어 공항에 있는 호텔이라니. 심지어 호텔 내부 또한 너무나 깔끔하고 쾌적하게 되어 있어서 저는 이곳에서 평생 지낼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요. 저는 그동안 아주 잠깐이지만 이제는 사기꾼이 되어버린 그 중국인 아저씨 때문에 이렇게나 잘 사는 부유한 국가 한국을 오해했다는 사실에 얼굴이 뜨거워졌고 어머니 또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영화 같은 나라인 줄 전혀 몰랐다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호텔 내부를 구경하시더군요. 심지어 한국의 공항은 이처럼 관광객을 위한 호텔뿐만 아니라 공항, 이곳저곳에서 간단하게 쉴 수 있는 쾌적한 휴식시설이 정말 많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간단히 돈을 내고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은 뜨거운 물조차 나오지 않는 일본과는 너무나 달라서 그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선희 씨를 따라 공항을 구경하던 그 순간
어머니께서는 갑자기 기침을 하시면서 공항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실제로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폐에 문제가 있어서 자주 기침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많았고, 그때마다 일본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금세 회복을 했지만 지금은 긴급약을 가지지 않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일본에서는 처방전을 통해 약을 지으려고 하면 무려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려 병원을 예약한 뒤 도심 한복판으로 가야만 약국이 있었기에 현재 한국의 공항에서는 급하게 약을 구하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였죠. 그렇게 어머니는 계속 식은땀을 흘리며 기침을 하셨고, 저는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던 선희 씨는 저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냐 며 놀란 표정을 보였고, 저는 어머니의 기침 증상 설명은 물론 약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다급한 말을 내뱉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선희 씨는 갑자기 주위를 둘러보더니 저의 말은 듣지도 않고 어딘가로 뛰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단순히 선희 씨가 공항 업무 때문에 바쁜 일이 생긴 것인가? 라는 서운한 생각과 함께 주위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어느샌가 다시 선희 씨가 나타나 엄청난 땀을 흘리며 저에게 알 수 없는 봉투를 내밀더군요.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저와 어머니가 앉아있던 공항 의자 옆에는 공항 약국이 24시간 동안 운영되고 있었고, 저는 너무 당황해 그 약국을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울부짖고 말았던 것인데요. 선희 씨는 일단 공항 약국에서 기침을 당장 먹게 할 수 있는 상비약을 받아왔다며 빨리 어머니의 안정을 우선하라고 했고, 저는 약국에서 정수기 물까지 떠왔다는 선희 씨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약 5분 뒤 어머니는 금세 안정을 찾으셨고, 저는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선희 씨에게 한국의 공항에 어떻게 약국이 있는 것인가요?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한국인들이 약을 훔쳐갈 수 있는 위험성까지 있는데 공항에 약국이 있는 것은 정말 처음 봐요라며 믿기지 않는다는 얘기를 쏟아냈지만, 오히려 선희 씨는 한국에서는 공항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중교통 시설에는 무조건적으로 약국이 있다는 놀라운 말을 해주더군요. 휴대폰으로 찾아보니 정말로 한국의 공항에는 대부분 24시간 약국이 운영되고 있었고, 심지어 관광객들의 약 복용을 위해 일본에서는 비싸서 엄두도 못 내던 공용 정수기마저 공항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약국이 공항에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렇게나 비싼 약들이 주변에 널려 있는데도 그 어떤 한국인도 그것을 훔쳐가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현재 일본에서는 너무나 폭등해버린 의료비 때문에 약국만을 전문적으로 터는 터리범이 있을 정도로 시민의식이나 치안이 심각한데, 한국은 이러한 후진국 일본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심지어 선희 씨는 아무런 준비 없이 한국의 공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간단하게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무료 건강검진까지 가끔 공항 통로에서 실시한다는 믿지 못할 말을 하셨고, 간단한 병원조차 사용이 어려운 일본의 현실과 전혀 다른 선진국 한국의 모습에 그만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죠. 한국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하게 누리는 일상들이 저와 어머니 같은 일본인들에게는 그저 꿈에만 그리던 풍족한 생활이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한국에 오기 직접 방문했었던 중국에서는 길거리만 돌아다니더라도 길거리 가게에 음식을 훔쳐가거나 현금통을 훔쳐가는 상황이 일반적이었을 정도로 사회 분위기 자체가 범죄에 적응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한국의 공항 주변 길거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범죄 현상에 대한 모습조차 찾아볼 수 없었죠. 말 그대로 한국은 이미 공항에서부터 최첨단 미래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러한 선진국 시스템을 만든 것은 양심적이고 똑똑한 한국인들의 시민 의식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선희 씨가 얼굴도 모르는 저와 어머니를 도와줬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는데요. 놀랍게도 선희 씨는 최근 들어 중국인 이민자에게 국제결혼 사기를 당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중국 공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한국의 공항에서는 이러한 피해자들을 위한 임시보호 시스템을 공항에 마련해 놓았다는 말과 함께 인터넷 메신저를 통한 피해 방지도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놀랍도록 발전한 한국의 디지털 문화는 단순히 한국인들의 피해를 막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와 같은 외국인들의 생활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던 것이었고, 저는 너무나 운이 좋게 한국인 선희 씨의 도움을 받아 선진국 한국에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후 어머니와 저는 선희 씨의 도움을 받아 공항에서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자리와 비자에 관한 문제를 해결했고, 매일 밤 공항 호텔에서 지내는 쾌적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운이 좋게도 저는 한국의 은행에 청원경찰로 취직할 수 있었고, 어머니 또한 공항의 청소를 담당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이겠지만 저와 어머니는 일본에서 받던 월급보다 2배 이상 많은 돈을 한국에서 갖고 있기에 이제부터는 저희가 받은 은혜를 한국인들에게 갚아나가며 선진국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 살면서 이렇게나 살기 좋은 선진국 한국은 저와 어머니에게 2번째 인생을 선물해줬으니까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한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 무리 중에서 영국인 여성도 몇몇 앉아 있습니다. 영국인 여자 성형외과 의사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여기까지 와서 수술을 한다고 이거 불법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이 가격에 수술을 한다고? 다른 직원들이 말려보지만 계속 난동을 피우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영국 성형외과 전문의 제이지입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자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이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대부분 제 편견이었죠. 솔직히 한국도 저희 병원이 사정이 어려워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온 겁니다. 친구가 한국에 아는 의사가 있다고 한번 머리라도 식힐 겸 가보라 해서 온 거긴 한데 이럴 줄은 정말 몰랐죠. 비행기가 터미널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살짝 엿보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은 경이로웠습니다. 오히려 런던 공항보다 넓고 현대적이며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발전과 혁신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최첨단 응급시설부터 효율적인 출입국 절차까지 모든 것이 한국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증거였습니다. 짐을 챙기고 출구로 향하는 동안 저는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대한민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며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동적인 나라였습니다. 저는 영국에 있는 병원이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배우고 이해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나와 시원한 한국의 공기를 마시며 이 여정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도시의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거리는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로 활기차고 웃음소리와 수다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지만 전통에 깊이 뿌리를 둔 도시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 많이 들었기에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가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은 공항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주변 인프라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로는 넓고 잘 정비되어 있었고 건물은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으며 예상하지 못했던 거라 너무 전 당황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역은 깨끗하고 조명이 밝았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에서 본 적이 없는 편의시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안이 체육시설이라뇨. 어떻게 승객들이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배려까지 마련해주다니. 한국이 시민의 복지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기차 탑승 자체는 매끄럽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객차는 현대적이고 편안했으며 안내방송은 여러 언어로 되어 있어 저 같은 여행객도 쉽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옛것과 새것,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영국에서는 지저분한 경우도 많고 너무 복잡해서 현지인인 저도 헷갈릴 때가 많아서 가끔 약속에 늦어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한국은 너무 직관적이고 편리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경이로움과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도시는 정말 많은 것을 제공하는 도시였고 저는 그 모든 비밀을 탐험하고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풍성한 아침 식사를 한 후 저는 지하철을 타고 도시를 탐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날 지하철을 타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지하철의 다양한 모습을 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인사동 문화지구였습니다. 역에서 나오자마자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리에는 한옥으로 알려진 한국 전통 가옥이 늘어서 있었고 장인과 공예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의 현대성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한국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한 작은 찻집에 이끌렸습니다. 갓 우려낸 차의 향기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갔고 저는 차를 한 잔 마시기로 결심했습니다. 찻집 안은 평온함의 안식처였어요. 벽면은 한국 전통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배경에는 부드러운 전통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깊은 평화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영국에서 마시는 차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분위기와 배경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 제가 좋아하는 런던 카페에 있는 녹차보다 가격은 10분의 1인데 더 맛있었어요. 한국에 살았다면 정말 단골로 오고 싶었을 만한 곳이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번화한 명동 쇼핑 지구였습니다. 이곳에서도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거리는 쇼핑객들로 가득했고 최신 패션 트렌드부터 한국 전통 기념품까지 모든 것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있었습니다. T글로벌 뷰티업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증명하는 뷰티 매장이 흥미로웠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지하철이 단순한 교통수단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하철은 전통과 현대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한국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관문이었죠. 서울의 버버리 힐스라고 불리는 강남은 제 다음 여행지였습니다. 이 지역은 럭셔리 스타일 최신 트렌드의 대명사입니다. 성형외과 의사로서 저는 강남이 제공하는 아름다움의 세계를 탐험하는데 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엄청난 수의 뷰티 병원과 살롱이 눈에 띄었습니다. 간단한 부분의 성형수술부터 복잡한 수술까지 최신 시술을 광고하는 광고판이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가격도 놀라웠습니다. 영국에서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시술이 이곳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톡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 병원에서는 거의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여기서는 3만 원에 맞을 수 있는 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죠.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한국의 대형 시술병원들이 왜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대형 시술병원 중 한 곳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원은 최신식 시설을 갖춘 세련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주며 투어를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둘러보면서 다양한 트리트먼트에 대해 소개받았는데 그중 대부분은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 중점을 둔 시술로 이목구비를 완전히 바꾸기보다는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시술이었습니다. 기술 역시 영국보다 몇 년 앞선 기계와 기법으로 최첨단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시술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의사와 스태프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피부에 자신감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미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웰빙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의 목적인 친구가 소개해준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 김 원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의 병원은 번잡한 거리에서 벗어나 강남의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디자인과 현대적인 미학이 조화를 이룬 병원은 고요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김 원장은 자신의 일에 대한 진정한 열정을 가진 따뜻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는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전 세계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환자 개개인의 고유한 필요와 욕구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저에게 수술실을 둘러보게 하고 그가 사용하는 최신 기술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의학저널에서만 읽었던 수술법을 그가 직접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중코 성형부터 첨단 안면, 윤곽술까지 김 원장은 성형수술 혁신의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방문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감탄과 부러움이 교차하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실력뿐 아니라 깊은 연민과 헌신적인 자세를 가진 성형외과 의사가 여기 있었으니까요. 겸허한 경험이자 제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뼈저리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울을 더 많이 돌아다니면서 저는 한 가지 트렌드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쇼핑몰부터 레스토랑까지 가는 곳마다 영국어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영국인들의 열광은 음악과 드라마를 넘어 미용 분야에도 스며든 것 같았습니다. 한류 또는 한국어로 한류라는 용어는 대중문화 엔터테인먼트 음악, 드라마, 영화 등을 수출하는 한국의 문화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한류는 대중문화를 넘어 미용과 미학의 세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와 카페, 특히 미용실에는 영국인 방문객이 가득했습니다. 미용시술 수술 추천, 수술 후 관리에 대한 문구와 함께 대화가 자주 오갔습니다. 특히 영국을 비롯한 주변국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한류의 뷰티 요소가 상당히 인기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명동의 고풍스러운 카페에서 한국 전통차를 마시다가 한 무리의 영국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30대 중반에 그들은 미용 휴가를 위해 서울에 왔다고 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더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말이 많았던 로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도쿄에 있을 때는 항상 외모에 대한 압박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시술 비용이 너무 비싸거나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 있었죠. 한국에서는 더 저렴할 뿐만 아니라 결과도 더 자연스럽고 한국 아이돌처럼 될 수 있다고 해서 왔어요. 옆에 앉아있던 레오도 가격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의사들은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여줘요. 솔직히 영국에서는 대형 체인 병원들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막상 가면 형식적이고 기계적인데 한국은 진짜 성의 있게 봐주는 느낌이에요. 여기에서는 제가 원하는 것이 뭔지 정확하게 저희한테 맞는 수술을 해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비슷한 감정이 담긴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미용 분야에서 한류는 단순히 첨단 기술이나 저렴한 가격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료 전문 지식과 개인의 욕망과 문화적 뉘앙스에 대한 깊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성형 수술을 받으러 오는데 성공한 거로 보입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영국으로 가서 성형 수술을 받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건 저도 영국 성형외과 업계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녁놀이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저는 한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았습니다. 파장을 일으킨 것은 단순히 팝스타나 TV 드라마가 아니라 전통과 현대를 결합하고 경청하고 적응하며 아름다움과 자기 표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그들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러한 뷰티 혁명은 인식을 바꾸고 장벽을 허물고 두 문화 간의 독특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류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하나의 움직임이었고 저는 그 한가운데서 그 흐름을 타고 있었습니다. 냉철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영국에 있을 때는 저희 병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여기 한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환자들이 몰려들면서 병원이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한류는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 뷰티 혁명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른 후 전 한국에서 공부를 하기로 결심하기로 했고, 최신 수술 기법에 관한 워크숍과 세미나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외과 의사들은 실력뿐 아니라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데도 열심이었습니다. 저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이한 워크숍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안면, 윤곽술에 대한 새로운 기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워크숍을 진행한 외과 의사는 얼굴 해부학을 이해하고 각 개인의 고유한 특징에 맞게 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익숙해져 있던 획일적인 접근 방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외과의 숙련된 손길에 따라 기술을 연습하면서 저는 새로운 목표 의식을 느꼈습니다. 끊임없이 진화하고 배우고 탁월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의학의 본질이었죠. 그리고 제 일상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서울 최고의 의과대학에서 강의를 듣는 것부터 유명 병원에서 수술을 참관하는 것까지 전례 없는 속도로 지식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우면 배울수록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의학교육 시스템은 엄격하고 성적 위주였습니다. 학생들은 배경이나 인맥이 아닌 능력과 성과에 따라 선발되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옥스포드 대학만 해도 그렇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은 아직까지도 기부 입학이 있으니까요. 시험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추천받아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오로지 성적만으로 입학하는 게 전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도 아직까지 영국에선 차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 오래전부터 성형외과로 가고 싶었는데 여자들은 경쟁률이 세서 저도 합격하는 데는 너무 힘겨웠습니다. 전 한국의 이러한 입시 제도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아직 영국은 80년대에서 못 벗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열의에 가득 찬 젊은 의대생들로 둘러싸인 강의실에 앉아있던 저는 부러움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 혁신 협업을 장려하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학의 미래였고 저는 그들과 함께 배울 수 있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한국에서의 추억은 잊지 못할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언젠가는 한국에서 의사로서 살아가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차량이 쌩쌩 달리고 있는 고속도로 위. 한 외국인 여성의 비명소리가 택시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갑자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는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지고 식은땀까지 그녀의 얼굴을 뒤덮기 시작하는데요. 한국에 오는 걸 그렇게 불안해하던 그녀에게 결국 상상할 수 없던 끔찍한 일이 결국 생긴 겁니다. 멈출 수도 없는 택시 안. 도대체 그녀에게 어떤 긴급한 일이 생긴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디트로이트 메디컬 센터에서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네스티예요. 저희 집은 대대로 의료업계에서 일을 하는 가족들이 많았어요. 의료진이나 약사 제약회사 등 다양했죠. 그래서 그랬는지 저와 오빠 피터도 둘 다 의사가 되는 게 어릴 적부터 당연한 스승 같은 거였습니다. 오빠와 저는 같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과 연차는 다르지만 같은 의대를 졸업했고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보통의 다른 남매들보다는 좀 더 가깝고 허물없이 친한 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공감하고 고민하는 문제도 겹치는 것이 많다 보니 오빠와 동생을 떠나 동료 선후배로서 나눌 수 있는 고민이나 속마음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사이이기도 하죠. 저는 최근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의사로서 제 직업에 대한 열정이나 흥미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뛰어나게 수술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특출난 의사 아닌 것 같아 자신감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공부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해왔더니 친구와 여행 한번 다녀온 경험도 취미나 특기처럼 좋아하는 것들이 뭔지도 잘 모르겠더군요. 외과라는 전공 특성상 저는
중증 환자들, 암 환자들을 만나는 일이 많은데요. 제가 치료했던 환자를 잃게 되는 일도 다반사라 전과를 고민하기도 하고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환자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더 기억에 오래 가더라고요.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내과 같은 곳은 그래도 비교적 환자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것들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에 최근 전과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죠. 이런 고민을 딱 한 사람, 저희 오빠 피터에게 말한 적 있어요. 오빠가 성형외과 의사였거든요. 피터는 의대를 다닐 때부터 한국으로 성형기술을 배우고자 간다고 계획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교환교수를 가기 위해 신청을 해두고 자리가 나길 기다렸고, 기다림의 끝에 이번에 자리가 나서 곧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민을 나눌 동료가 없어지는 듯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오빠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 됐다며 응원을 해줬어요. 솔직히 한국 성형외과 기술은 전 세계 190개국이 넘는 환자들이 방문할 만큼 세계적으로 의료계에서도 정평이 나 있어서 교환교수 신청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된 일이죠. 특히나 성형외과처럼 인기가 많은 진료과에 교환교수 자리가 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한국은 외과, 내과도 유명하지만 성형 피부과 임플란트 기술도 유명해서 섬세한 봉합법과 그들의 수술 방식을 배우고자 하는 의료진들이 실력을 키우기 위해 가고 싶어하는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한국의 외과 수술이나 또 건강검진 시스템이 우수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게다가 한국 의사들은 연봉이 높기로 유명한 미국 의사와 견주어도 연봉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서 낯선 도시만 아니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기도 했습니다. 피터는 항상 열정이 넘치는 의사였어요. 저와 달라도 많이 다른 의사였죠. 그래서 더 좋은 실력을 갖고자 늘 열망하고 노력했어요. 그런 명확한 꿈이 있고 좋아하는 게 확실히 뭔지 아는 오빠가 부럽기만 했어요. 저는 제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외우는 공부는 자신 있지만요. 그나마 제가 좋아하는 건 휴일에 집에서 넷플릭스 시리즈나 몰아보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힐링의 순간이에요. 의사가 될 때까지 시간을 쪼개가며 공부를 하면서 수도 없이 인스턴트, 즉석 식품들로 대충 끼니를 때우는 날들이 잦았기 때문에 피부도 컨디션도 많이 상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젠 인스턴트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소화가 안 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의사로서 제 몸의 건강부터 챙길 겸 웬만하면 즉석 요리한 음식을 먹으려 노력합니다. 일에 흥미도 재미도 애착도 없다 보니 점점 출근하는 날이 끔찍하게 싫어지더군요. 코로나 사태 이후 무기력감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과 컨퍼런스가 한국에서 열린다는 일정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오빠가 한국으로 가는 일정과 잘 맞아 저는 숙소를 따로 구하지 않고 오빠 숙소에 방이 2개나 남아 그곳에 신세를 질 겸 같이 일정을 맞춰 비행기를 타기로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한국은 처음 가보는 국가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해서 낯선 나라에 여자 혼자 가는 것보단 오빠와 함께 가는 게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데 가서 혹시 무서운 일을 당하거나 하진 않을까? 강박일 정도로 위생에 예민한 성격이라 비위생적이면 어떻게 하나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저는 집이 아니라면 직장에서도 화장실을 잘 이용하지 않거든요. 의외로 저 같은 사람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늘 학회가 있어 다른 나라에 출장을 가게 될 때면 화장실로 고생을 한 경험이 많았죠. 워낙 예민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역시나 예민한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한국에 도착을 했고 공부벌레 오빠는 한국에 가면서도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둘 다 한숨도 자지 않고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부산이라는 곳으로 가야 했어요. 저희 컨퍼런스가 부산에서 열렸거든요. 교통비는 직장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렌트보단 택시를 타기로 했어요. 예약해둔 시간에 딱 맞춰 도착한 밴으로 된 택시가 도착해 자동으로 문도 열리고 짐도 실어주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 서비스를 했다면 너무도 당당하게 얼마 이상의 팁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모든 서비스가 다 포함이라며 팁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한국에 와서 가장 편한 게 이것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팁의 가격에 따라 서비스를 해주는 퀄리티가 워낙 다르니 오히려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눈치를 봐야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한국은 정말 편리했습니다. 어딜 가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죠. 자유로웠어요. 무언가 해방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택시를 탄 우리에게 기사님께서 2시간 정도가 걸린다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 또 몇 시간을 어떻게 가속으로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 택시 내부는 1인 용석으로 팔걸이부터 그렇게 안락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빠도 저도 한숨도 자지 않고 와서 그런지 2시간을 어떻게 가냐며 속으로 불평하던 저는 쓰러지듯 깊은 잠에 빠져버렸어요. 오빠도 완전히 기절해버렸죠. 헉, 그러다 화들짝 놀라며 고통스럽게 잠에서 깨버렸습니다. 아, 저는 그때부터 긴장이 되고 손발과 얼굴에 식은땀이 나면서 정말 심장이 터질 듯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상상할 수도 없던 끔찍한 일이 생겨버린 거죠. 그 원인으로 돌아가 보자면 출발 직전 역시나 또 항공기가 지연이 됐죠. 미국에서는 워낙 자주 있는 일이라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 시간 굶었던 터라 너무 배가 고파서 거기서 파는 게 패스트푸드밖에 없어 정말 오랜만에 인스턴트 음식을 먹었는데요. 그 선택이 저에게 이런 불행을 가져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스턴트를 먹어서 바로 탈이 나버린 거죠. 쿨쿨 자던 중에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죠. 불행한 예감은 왜 틀리지 않는 것인지. 배는 처음엔 그나마 참을만 하더니 머지않아 찢어질 듯 고통스럽기 시작했죠. 이건 참을 수 있는 배탈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참아보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그럴수록 제 얼굴은 창백해져만 갔습니다. 기사님이 룸미러로 제 안색을 보시더니 갑자기 무슨 말을 하시곤 곧 급히 우회전을 틀으셨어요. 배가 아파 죽겠는데 왜 저러지, 제발 빨리 숙소로나 가주세요. 제발 말할 기운도 없어 속으로만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도착한 곳은 웬 쇼핑몰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여길 왜 온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았죠. 그러자 이곳은 한국의 휴게소라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기사님께서는 손으로 화장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속으로 갈등을 하며 조금 망설였지만 더 이상 뭘 따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냥 화장실로 급히 뛰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 보는 화장실의 풍경에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그 화장실은 정말 태어나 처음 본 광경이었습니다. 화장실의 위에는 전광판 같은 것이 설치되어 화장실의 시설, 어디가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인지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저는 급한 일을 해결하고 나왔죠. 정말 숨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제야 나와서 휴게소를 봤는데 스치듯 봤어도 대단히 큰 시설이었는데 화장실 내부에는 드레스룸부터 아이들 용이 따로 있었고 양치를 하는 시설도 따로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놀라울 따름이었죠. 유럽 국가로 갈 때마다 화장실을 이용할 때 당연하듯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기계가 있거나 돈을 지불해야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시설이 복불복이라 제대로 된 쾌적한 곳을 찾는 건 운에 맡겨야 합니다. 제가 화장실을 망설인 이유는 또 다른 것도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안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화장실을 이 저녁 시간에 이용하는 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게 어느 정도는 필수 한국의 휴게소라고 불리는 곳은 마치 메가 쇼핑몰을 보는 듯 했습니다. 쇼핑시설은 물론 광범위한 식사시설, 오락시설 등 없는 것이 없었죠. 흡연실도 따로 구비되어 있어
어디든 쾌적하고 건강해 보였고요. 휴게소도 몇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 정도의 시설을 가진 휴게소라고 불리는 개념의 공간이 없습니다. 미국은 로드트립을 하거나 버스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아주 보편적인데도 아직 휴게소는 발달하지 않았죠. 화장실이 버스에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그래서 많습니다. 만약 식사를 하고 싶다면 가는 길 사이사이 출구로 빠져 주유소나 음식점을 들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마다 표지판을 잘 살피고 주시해야 하죠. 이마저도 저녁에는 운영을 대부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둑해지게 되면 안전의 이유로 그냥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미국에 쭉 살아온 제가 느낀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차라리 미국에는 한국의 휴게소와 가장 비슷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주유소에 함께 있는 편의점 공간 정도가 전부죠. 미국 휴게소의 화장실은 돈은 내지 않지만 시설이 열악하고 문바닥이 심하게 오픈형이라 누가 있는지 너무 잘 보이는 게 단점인데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아서 저처럼 화장실을 가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전혀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정말 좋아졌어요. 왜냐면 화장실은 모든 문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발달하는 지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은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화장실이 나라의 발달만큼 따라와 주질 못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생각하곤 했거든요. 배탈 때문에 기사님께 이야기 드리고 거기서 기사님과 오빠는 식사를 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려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몇 번 더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고 2명은 식당이 있는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다고 했죠. 그렇게 배가 완전히 괜찮아진 정도를 느끼고 나서야 식당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다 먹었겠지 싶었는데 이제 막 음식이 나온 것 같았어요. 여기서 더 놀란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 휴게소의 대부분의 음식은 인스턴트가 아니라 주문을 하면 즉석으로 요리를 해서 주는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게 정말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기사님께서는 김밥 2줄을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계산을 했고요. 그 김밥을 보니 저도 너무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한국식 김밥이 정말 품귀 현상이라 살 수도 없을 만큼 인기가 높거든요. 건강을 추구하는 식사가 유행하면서 김밥은 채소 중심인데다 가격까지 높지 않아 매번 품절입니다. 그래서 저도 단 한 번도 구매하는데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김밥이라는 것에 놀랐어요. 예전에는 저도 김밥이 그저 스시의 한 종류인 줄만 알았습니다. 미국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스시 식당에 가면 캘리포니아 롤이라는 이름의 메뉴와 김밥이 생긴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 음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김밥은 한국 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건 불과 최근이었습니다. 한국의 음식들이 이슈가 되면서 사람들은 한식의 완벽한 균형 잡힌 메뉴들에 극찬하는 음식 리뷰들을 많이 봤거든요. 배가 괜찮아지면 꼭 김밥을 먹어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다행히 기사님 덕분에 부산 숙소에 잘 도착할 수 있었고 다음날 진행된 컨퍼런스도 성공적으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은 볼 때마다 느끼지만 열정이 가득해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제 일정을 마치고 오빠가 가기로 한 병원 옆에 숙소로 다시 향했습니다. 어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셨던 기사님 다시 연락해 역시나 편안하게 서울까지 도착할 수 있었어요. 오빠는 바로 며칠 후부터 출근을 하기로 했는데 본인의 사무실에 짐을 놓으면서 한번 병원 관계자들과 인사를 미리 나누려고 한다고 했어요. 저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큰 규모의 병원이니 내부를 보고 싶은 마음에 따라 나섰죠. 오빠가 인사를 하러 가는 동안 혼자 병원을 좀 구경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한국의 병원은 질서정연하고 정말 깔끔했습니다. 어디든 안내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 저로서도 한국 병원의 시설은
정말 최고 수준이라 생각이 들더군요. 그 병원은 암센터가 별도의 건물에 있었어요. 저는 그 건물을 구경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저 말고도 꽤 외국인 환자가 많다는 걸 보고 정말 한국 의료 수준이 세계화되어 있구나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외과, 내과, 성형 정도의 기술들에 주목을 했다면 최근엔 한국 병원의 프로세스나 서비스까지도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기실에 앉아 내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환자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시 한국에서 가장 유능한 병원이라 환자가 정말 많구나 싶었습니다. 오빠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아 손만 씻고 로비로 다시 나가려고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병원 화장실인데 비데부터 자동 소독기 대리석으로 꾸며진 내부까지 호텔에 있는 화장실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도움이 필요한가 싶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의사 가운을 입은 여자분이 울고 계셨어요. 괜찮으세요? 저도 모르게 영어로 물었죠. 그녀는 능숙한 영어로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하곤 세수를 하고 화장실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녀가 메고 있는 신분증에 외과라고 적혀 있더군요. 저와 같은 진료 과목이라 그런지 저는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빠가 기다릴까봐 로비로 얼른 향해야 했어요. 로비에 도착해서 오빠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오빠가 조금 더 걸릴 것 같다고 문자가 왔더군요. 그런데 아까 화장실에서 만난 그녀가 어떤 여자분과 두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까지 했어요. 신경 쓰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시선이 그녀를 향했어요. 그녀는 그 여자분을 배웅해주고 오더니 혼자 돌아오며 또 눈물을 흘렸죠. 남일 같지 않았어요. 힘들어했던 저의 기억과 겹쳐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저는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힘내세요. 우리 일이 다 그렇잖아요. 나도 외과 전공이에요. 그러자 그녀가 정말 놀라며 반갑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어지는 그녀의 말이 저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바로 그녀가 온 이유였는데요. 그녀가 이야기를 나눴던 건 그녀의 환자였고 그 환자는 암이 다른 곳에 자꾸 전이가 되고 힘든 일이 많아 아무리 항암을 해도 눈에 띄는 차도가 없었는데 드디어 차도가 생겨 좋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러면 좋은 일인데 왜 운 것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그녀가 행복해서요. 정말 행복해서요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직업이 아닌 의사로서 큰 울림을 주는 한마디였어요. 저는 잘 안 되는 상황들에 좌절만 해왔는데 그녀와 그 환자분은 저와 달랐죠.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았고 좌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위해 진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한국에서 그 짧았던 시간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뭘 좋아하는지 답을 찾은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취득해야 비로소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지원 자격 요건에서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저도 이제 꿈이 생겼습니다.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의사가 될 거예요. 이젠 그게 제 목표입니다. 머지않아 다시 한국에 갈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